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인 여성입니다. 저는 우리 시부모님의 막내 며느리예요. 우리 남편은 5남매 중 막내고 지금 모 지방도시의 시청의 공무원입니다. 우리 시부모님이 우리 남편을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막내라고 예뻐하시겠지만 막내 며느리인 저도 덩달아 귀여워하시지요. 저희 시아버님하고 시어머님은 5살 차이세요. 시어머님이 더 연상이시지요. 시아버님은 79세, 시어머님은 84세세요. 두 분 다 평생 공기 좋은 시골에 사셔서 그런가 여태 사시면서 다른 데 아프신 데가 별로 없지만 시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제가 결혼 후 처음 시댁에서 이틀 지낼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시부모님 댁에 목욕탕과 거실 리모델링을 해드리는 일로 큰아주머님이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틀 가 있었거든요. 저희 인테리어 매장에 일을 주신 겁니다. 저 그때 정말 놀란 거 생각하면요. 세상에 밥 제때 안 차려주었다고 시아버지 화내시는 모습 보니 이게 지금 조선시대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시아버님이 그 연세에도 거뜬히 산에 더덕 캐러 가셨는데 시어머님이 노인회관에서 놀다 오신다고 제게 시아버지 국수 끓여드리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육수는 해두었으니 면만 삶아서 드리면 된다고 하셔서 해드렸더니 시아버님 밥상을 본 척도 않으시고 시어머님께 전화를 들으시는 거예요. 옆에 내가 집안의 가장, 가장을 대우하는 게 말이야. 이 가장의 밥상 차리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이 옆에 내가 밥대에 집에 안 있고 노인회관에 가서 화투나 치고 놀아? 그러니까 그게 밥을 차리고 안 차려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대 여자는 집에 딱 있어야 하고 무조건 밥 먹는 남편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으시고 그 연세에도 트럭 운전을 하시는 시아버님, 차를 몰고 노인회관에 가셔서 무릎 안 좋으시는 시어머님을 기어코 끌고 오신 겁니다. 끌고 오셔서 다른 거 없어요. 시어머님 손으로 직접 삶은 면에다가 육수 얹어서 드시는 그게 좋으신 거지요. 저는 속으로 아니 이 다음에 며느리 밥 잡술 일 있으면 어쩌시려고 저러나 싶었지요. 그날 저녁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시아버지 저녁 드시는 상 앞에 앉은 시어머님, 생선 가시 발라 시아버지 밥그릇 옆 앞접시 위에 놓아드리는 거예요. 그날 설거지할 때 왜 그렇게 하시냐고 시어머님께 여쭈었더니 네 큰아주버님 낳고 한 석 달인가 지나서인가 밥 먹는데 네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여자가 밥상 앞에서 하는 일이 뭐야? 자기 입에 밥 넣는 게 그리 중에 남자 밥 먹는데 가시 발라줄 생각은 안 하는 머리, 그 머리는 은비녀 꽂으라고 달고 다니는 게야? 그럼 어머님 그때부터 가시를 발라드린 거예요, 평생? 할 수 있냐? 해달라는 대로 해드려야 집안이 편치. 그리고 2달 후에 추석 명절 때 저는 또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바로 위에 형님은 술을 잘하세요. 도시에서 형제들끼리 다 모였을 때 술 파티를 한 적이 있는데 끝도 없이 맥주를 드시더군요. 워낙에 맥주가 맛있고 그 집안 여자들이 대체로들 다 주량이 세다고 합니다. 친정 어머님부터 자매들 모두 다 가요. 그 형님이 추석 명절에 실수를 한 거예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은 시집 온 지 3년인데 첫 해에 바로 일본 연수원 가시는 아주버님 따라 일본에 갔다가 몇 달 전에 귀국하셨고 가족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하셨대요. 그러니까 시댁에 합류한 거로는 그 형님이나 저나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아직은 더운 기미가 남아있는 추석이라 저녁에 다 같이 화기애애하게 맥주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 시부모님들도 매우 즐거우신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게 즐거운 낙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며느리들은 맥주나 소주를 입에 대는 신용만 하는데 그 형님은 주량대로 마음껏 마신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기 멀리 앉아서 소주를 드시는 아버님을 향해 잔을 들어 올리고 아버님, 건배!
하신 겁니다. 그 일로 아버님은 노발대발하시면서 집안 꼬라지가 망할 징조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며느리란 작자가 시아버지 보고 뭐 건빼이? 그저 늙으면 빨리빨리 이 칠성판 짊어지고 북망산으로 가야 돼. 하셨지요. 여보, 요즘 젊은 애들 다들 맥주 한 잔씩 하고 그래요. 뭐 그것 가지고 그러시고. 하는 시어머님에게 당신이 더 나빠.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시미를 닮아 그러는 거야 뭐야? 나 당신한테 시집와서 60년간 술 한 잔 입에 댄 적 없는데 셰미를 닮았다고 하면 당신 천벌 받아요. 네, 저희 시아버지 19살, 저희 시어머니 24살에 두 분은 혼례를 치르셨어요. 소년 장가를 가신 거지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할아버님이 서두르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희 시할아버지가 기수련을 받는다고 기에 미쳐서 한참 떠돌아다니실 때 알게 된 돌팔이 도사가 있는데 그 도사가 하루는 집에 놀러와서 저희 시아버지를 보시더니 그놈 밤돌같이 똘망똘망하게 생겼는데 명줄이 짧구나. 애석한 일이로세. 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시겁한 저희 시할아버지는 명줄을 키울 비방을 물으시고는 백엔잇 안쪽에 굽이굽이 들어갈 부족 한 장을 쌀 30석 값에 사셨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다져지는 두 번째 비방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당장에 장가 들여. 무조건 연상 여자야 돼. 라는 말씀을 그대로 따른 거지요. 그래서 중매장이에게 웃돈을 더 주고 인근 온 마을을 샅샅하게 뒤져서 두루 집안 다복하고 부모 모두 생존해 계시고 복이 붙게 생긴 우리 시어머니를 딱 골라서 그 집에 매파를 보내서 결혼을 성사시킨 거지요. 처음에 우리 시아버지는 장가 안 가겠다고 울고불고 했답니다. 왜 안 그러시겠나요? 19살이면 한참 친구가 좋고 또 머리 따은 여고생만 봐도 가슴 설레고 자유연애도 해보고 싶은 나이잖아요. 장가 안 가겠다고 읍에 있는 친구 집으로 도망가 있는 걸 시할아버님이 멱살 잡고 끌고 와서 방에 가두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놈의 자식아, 네가 명줄이 짧단다. 내가 비방을 미리 했다만 혹시나 해서 예방을 하는 거요. 네가 죽는 거는 죽는 거고 집안 대는 이어놓고 죽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혼인해서 대를 이을 아들 둘만 빨리 낳고 네 멋대로 살아라. 그때는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혼사를 치르는데 우리 시어머님도 이 혼사가 싫으셨다고 우셨답니다. 시집 안 가겠다고요. 언니, 내가 지금 이 사진 속의 빡빡머리, 이 배꼽친 빡빡머리 고등학생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고요? 우리 막내랑 동갑한테 시집을 가라고? 나는 싫어, 나는 싫어. 이년아, 고등학생은 무슨 고등학생? 고등학교 작년에 졸업했단다. 이젠 청년이여. 너는 시집 가였어. 아버지들은 다 이야기 끝났으니까. 그나저나 요즘 애들은 왜 이리 뻔뻔하냐? 우리 때는 혼인 이야기만 나와도 부끄러워서 다른 방으로 도망가고 14살짜리한테 시집가라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부모가 가라면 갔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혼사였고 우리 시어머님 말에 의하면 참 빡빡머리 주제에 또 왜 이렇게 남자인 척하고 가부장인지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 한다는 말이 그 자네 가서 새순물하고 양침물 좀 떠와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길로 우물가에 가서 새순물하고 양침물하고 소금을 떠다 바친 게 오늘까지 일인 거지요. 우리 시부모님 댁은 첩첩산중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요. 수돗물 들어간 게 3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만 해도 시냇물하고 우물물을 호스로 연결해서 펌프질을 해서 사셨던 거예요. 지금 겨우 석유 보일러를 돌리지만 사실 아직도 뒷채 방 2개는 아궁이로 나무로 불을 떼서 난방을 합니다. 사실 조금 아랫동네로 내려와서 사셔도 될 텐데 시아버지 고집이 애지간해야지요. 우리 시부모님 사시는 집까지 마을버스 하나가 다녀요. 그래서 그 마을버스 타고
10분 거리 아랫동네에 마을회관에 우리 시어머님이 자주 다니시는 거지요. 우리 시어머님은 시집 오시고 이날까지 가부장적인 시댁 가풍과 남편 밑에서 기 한번 제대로 못 피고 사신 게 원한이 크십니다. 사실 머리 쪽진 거 푼 것도 7년 전인가? 이젠 늙어서 머리 빗어 따 비녀를 꽂을 힘도 없다고 우리 시어머님이 하소연을 해서 겨우 자르고 파마를 하신 거래요. 이젠 숱도 없어서 민둥머리에 쪽을 지니 당신 보기에도 얼마나 흉하요. 응? 몇 가닥 안 남은 머리카락을 빗어서 비녀를 하자니 내가 아주 죽을 맛이요. 죽기 전에 나도 파마란 것 좀 해봅시다. 가부장적인 시댁 가풍에서 그나마 하나 위로가 되었던 건 우리 시할아버님의 며느리 사랑이셨다고 해요. 시어머님이 온 6월에 퇴약볕과 찜통 더위 속에서 밭에 김을 매면 아가, 태아볕이 일이 심한데 등판 다 있겠다. 들어가 있거라. 내가 맬 테니께. 라고 하시며 당신이 다 매주셨다고 해요. 며느리가 복덩이라고 더 예뻐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시집 오자마자 집안의 보배인 소가 한 배 걸러 송아지를 뽑아내니 복일까요? 겉뿐인가요? 시집 오고 나서 2달인가 지나서 집안 육촌 형님과 20년 넘게 송사를 이어오던 선산 문제도 해결이 되어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굴러오고 또 며느리 시집 오자마자 아들 2형제를 연년생으로 낳아놓으니 시할아버님 입이 귀에 걸리신 거지요. 그러나 그러한 시할아버님은 며느리 본 후 연년생 손자를 내리보신 후 5년 후에 돌아가시고 결국 시어머님은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셨던 겁니다. 사랑해주시던 시할아버님과 틀리게 시할머님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으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집안의 모든 권위를 아들에게 부여해 주어야 집안의 기강이 잡힌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지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에서도 자기 아들이 권위가 있으면 본인도 그 권위 위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말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절대 아들과 며느리를 겸상을 시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또 집안에서 여자가 할 일, 밖에서 남자가 할 일을 절대 구분 지으셨고 부부가 나란히 밭에 김을 종일토록 같이 하고 들어와도 부엌에 아들이 들어가는 일은 절대 못하게 하셨다고 해요. 물 한 잔까지도 재떨이까지도 가져다 드려야 했던 인생이셨어요. 아, 거기 마신 물 좀 떠와. 하면 물을 쟁반에 가져다 드려야 하는 거지요. 바로 이웃한 집도 없으니 시어머님은 그게 얼마나 이 시대에 역행하는 삶이었나를 깨닫지 못하고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서양식 집에서 아파트에서 남자도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 삶은 딴 나라 이야기같이 보시며 사셨던 거예요. 자식을 5이나 낳고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다들 도시로 대처로 나가 각자의 가정을 가지고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한 후 우리 시어머님은 뭐랄까 인생의 허무함이랄까 그런 거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날이 갈수록 악착 같아지는 남편도 너무 정남이 떨어지고요. 석유 부으면 알아서 난방이 되는 안방과 본체를 두고 굳이 삭정이를 떼야 하는 골방에 쓸 거라며 삭정이를 주우러 열심히 나다니시거든요. 작년부터요. 시간만 났다 하면 수레를 끌고 산으로 가시는 시아버님 뒷꼭지를 보시면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좀 편하게 삽시다. 애들이 기름값 철철히 보내주고 기름 부어서 따사시럽게 난방되는 방에서 자면 되는데 뭐 굳이 나무를 주우러 가긴 가요. 그러면 시아버님은 벌컥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편내가 이런 한 푼 벌어들이지도 못하면서 간땡이만 커서 왜 공짜 난방되는 나무를 두고 비싼 석유를 부었었어? 내 몸뚱아리 성할 때 나가서 하나라도 더 주워야지. 공짜인데. 아직도 나이 80 넘어서까지 남편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하실 찰나 시아버님이 유난히 읍내에 자주 나가시게 된 겁니다. 시아버님은 원래가 돈에 악착 같은 게 있으셔서 허튼 돈 한 장 제대로 안 쓰셨는데 이상하게 돈을 자꾸 들고 나가시고 생전 안 내던 뭣도 내시는 거지요. 5일장도 5일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분이 나가면 돈만 쓰게 된다고 한 달에 3번 정도 읍에 가시던 분이 5일마다 꼬박꼬박 장에 간다는 명목으로 외출을 하셔서 우리 시어머님이 이상하다 고개를 갸웃거리셨는데
어느 날 자는데 방에서 웬 향수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잠결에 코를 킁킁거리셨나 봐요.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요. 아이고, 이게 뭐야? 누가 꽃가루를 방에 엎질렀나? 아이고, 코를 들려. 하시며 전기불을 켜셨다고 합니다. 여태 사시면서 꽃냄새 비슷한 거라야 진짜로 꽃 피는 계절에 나는 꽃냄새, 그리고 샴푸 냄새, 세숫비누 냄새와 가끔 바르시는 며느리들이 사다 드리는 로션 정도까지만 익숙하신 코에 생전 처음 향수 냄새를 맡으셨으니 골이 아프실만 하지요. 일어나 냄새의 근원을 찾아 코를 흥흥거리니 글쎄 시아버님 손목에서 나더랍니다. 알고 보니 우리 시아버님이 읍내 새로 생긴 전통 찻집 주인이신 환갑 조금 넘으신 주인에게 호기심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5일에 한 번 장에 가실 때마다 거기 가서 차를 팔아주고 때로는 노인정 친구들까지 몰고 가서 차를 팔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보답으로 향수를 하나 저희 시아버님께 선물로 드리면서 어르신, 이거 이렇게 팔목에 뿌리시고 계시면 좋은 향이 하루 종일 갈 겁니다. 알려드린 거지요. 그 향수 사건으로 우리 시어머님은 이 양반이 정신적인 바람이 들었구나. 직감을 하신 거예요. 여자는 나이가 8순을 먹어도 여자,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호기심이 있으면 그 꼴 못 보지요. 이 영감아, 다른 여자한테 관심이 가 있으면 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사람을 들들 볶는 게야?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냐고? 시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만합니다. 작년부터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대하는 태도가 평생 고달프게 하시던 거에 2배는 세지셨거든요.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단돌이 한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초등학생 교육시키듯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치시고 꼬투리 잡으시고 잔소리 하시는데 시어머님이 넌덜머리 내실 정도니까요. 이 여자야, 하루 저녁 마지막으로 대문을 닫고 들어오면 대문 단속을 똑바로 하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그거 혼자 자다가 도둑이라도 들어오면 어쩔 거야? 들어와도 가져갈 거라곤 젓가락 툭짝뿐이 없는 집구석 뭐가 무섭다고 난리를 치긴. 그리고 늙어서 데려가도 식모로도 못 쓸 나뿐이 없는데 뭘 겁을 내냐고. 사람이 말을 하면 듣고 좀 되새기고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또박또박 말대답 그렇게 할 거야? 그것뿐이 아닙니다. 장에 다녀오신 시아버지는 벌컥벌컥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 늙은 년아! 아니, 야채 파는 은실이 할머니한테 이 잔도 제대로 받아온 거 맞아? 오늘 뭘 사고 얼마 주고 왔어? 어? 왜 또 이래요? 그거 시금치 2단하고 조선의 호박 2개 사서 가만히 있어봐. 얼마였더라? 잔돈 제대로 받아온 거 맞냐고? 지금 내 눈앞에서 세봐, 얼른. 이 늙은이야, 정신 똑바로 챙겨. 허구한 날 남 좋은 일 시키고 다니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우리 시어머님은 젊을 적부터 좀 사람이 계산이 분명치가 못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칠칠 맞으신 거지요. 뭘 잊어먹기도 그렇게 잘 잊어먹고 결혼 20년 기념으로 시아버지께서 아주 큰 마음 먹고 해주신 샛노란 금시계와 금반지를 목욕탕에 갔다가 사물함에 넣어놓고 그대로 오셔서 잃어버리신 날 정말 이혼당하시는 줄 알았답니다. 우리 시아버님은 남에게 10원 지전 한 장 손에 안 보고 허투루 안 쓰시는 분인데 시어머님은 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돈을 더 주고 오거나 하시기로 유명하셨으니 우리 시아버지가 그거 평생 뒤쫓아다니시며 뒤치다꺼리 하시며 사신 거예요. 남들은 가부장 밑에서 판판히 고생한다 하시겠지만 우리 큰동서, 그러니까 큰형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평생토록 막내 동생 대하듯 옆에 끼고 하나하나 해결해주며 사셨다고 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속 모르는 사람들이 여자 잡는 가부장적이고 기센 남편 밑에서 고생한다 하시는 거지 실상을 알고 보면 우리 시아버님 속 썩는 게 더 심하신 거지요. 어쨌든 당신 칠칠 맞으신 거 뒤돌아볼 생각은 않으시고 시아버지께서 작년 여름 때부터 더욱 잔소리가 심해지시고 화를 잘 내시고 하는 거예요. 저 영감이 다른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건가? 저 옆엔 내가 왜 빨리 안 죽고 오래 사나 싶어서?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갑자기 절에 다니시는 것도 수상스럽고요. 평생 가야 교회당과
절에 다니는 사람을 제일 한심해하며 그거 허공에다가 돈 뿌리는 짓이라고 교회당에 가면 헌금 내고 절에 가면 시주해야 하는데 그 돈 아까워서 나는 못 간다는 양반이 일주일에 2번이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오는 것도 이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시아버님이 낮잠 다알게 주무시는 어머님을 깨워 흔드셔서 난데없이 공과금 나오는 거 하나하나 오려서 붙여놓으시는 노트를 펼치셔서 어머님 앞에 들이미시고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붙여놓았고 이거는 여기 은행에서 자동이체로 나갈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평생 자기가 해온 걸 이제는 그것도 귀찮아서 나보고 하라고 자는 사람을 깨워서 기어코 깨워 흔들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고 짜증나. 이제는 나 낮잠 자는 것도 꼴보기 싫어요. 그러게, 내가 평생 해왔으니 이제 당신도 좀 하라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것까지 당신 해줘야 하냐고. 당신은 당신 실비보험 한 달에 얼마 나가는 줄이나 알고 있어? 이거 보라고. 여기 보험회사에 한 달에 82,000원이고 이거는 돈 돌려 못 받는 게야. 잘 들으라고. 그러시면서 한참을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잠결에 깨서 정신도 없고 솔직히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평생 젊을 때도 모르고 산 걸 이 나이 먹어서 알려드리니 그게 알아지겠습니까? 해서 하품을 쩍 했더니 이 옆에 내가 하늘 같은 가장이 말을 하면 다소곳이 똑바로 정신 챙기고 들을 생각은 않고 꼴보기 싫게 이빨 몽창몽창 빠져나간 입 벌리고 누구 앞에서 입을 쩍 벌리고 하품을 하는 게야. 그래서 나 꼴보기 싫어서 부처님한테 가서 불공 드리는 거유? 1년이나 넘게 생전 안 가던 절을 가서 나 빨리 죽게 해달라고? 시어머니도 먹은 마음이 있으시니 그런 말씀이 나오셨겠지요. 마음속에 그 전통 찻집 주인 여자 생각이 꽁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분간에 큰 고성이 오간 거예요. 시아버님께서 당신 자식은 절대 결백하다고 그 여자하고 무슨 짓을 했으면 내가 성을 간다고 했더니 시어머님이 사람 치사하게 만들지 말아요. 왜 이래요 이거? 내가 뭐 투기가 나서 이러는 줄 아슈? 그러니까 나가서 곱게 놀라고요. 나만 괴롭히지 말라고. 나가서 새 여자 보니까 집에 오래된 60년 넘게 산 옆에 내가 꼴보기 싫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짜증을 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짜증만 내지 말라고. 나가서 그 옆에 내 찻집에 가서 차를 트럭으로 사 마셔줘도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집에 와서 신경질만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시아버님도 좀 너무하신 게 시어머님께서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아셨다면 당신 자신도 좀 조심해서 당분간 안 가던지 아니면 3번 가실 걸 한 번으로 줄이신다던지 하셔야 하는데 그러시질 않으신 거예요. 매번 장날마다 꼬박꼬박 옷을 싹 빼입으시고 나가셔서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고 들어오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찻집 행차를 멈추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을회관 회장님이시자 이장님 어머님인 김막내 여사께서 우리 시어머니께 이르신 거예요. 이장님이 읍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셔서 그날 저녁 밥상에서 어머니, 치관이네 아버지 큰일 난 거 가슈. 아니 그거 장날마다 가셔서 그 찻집에 가서 놀러 앉아 놓으신다고 시장판에 소문이 쫙 나슈. 치관이네 아버지 바람 들었다고 팔순이신 노인네가 바람 들어 큰일 났다고 입 가진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한대유. 자기 아들에게 이런 재미난 소문을 듣고 온 김막내 여사께서 우리 어머님께 소식을 전한 거예요. 안 그래도 경고를 한번 주었는데 여전히 그 집에 드나들고 그것도 모자라 시장판에 쫙 소문나게 한 것도 모자라 동네까지 소문을 무려들인 이 상황에 자존심이 상하신 시어머님은 결국 참을성의 한계를 느끼시고 우리 집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친이 애미야, 막내 있음 바꿔라. 그렇게 바꿔드렸더니 친이 애비냐? 당장 내일 토요일이니까 당장 나 데리러 와라. 이 말 저 말 묻지 말고 난 네 아버지랑 이제는 한시도 같이 못 살겠고 이혼해야겠으니까 당장 데리러 오라고. 알아듣냐? 못 오겠다면 니네 형들한테 전화할 테니까 그리 알고. 남편이 어머니 무슨 일이냐고 참으시라고 했더니 나 오늘부터 저 영감탱이 밥 한 끼도 못해다 바치겠으니 그리들 알고 니들이 돌아가며 모시던지 보험비를 보내던지 알아서 하고 너는 내일 당장 나 데리러 올겨 안 올겨? 남편은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제가 다음날 모시러 갔더니 이미 가방 2개에다가 짐을 싸서 대문 앞에 나와 앉아 가방 위에 올라 앉으셔서 기다리시고 계시더군요. 저는 우선은 시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죽어도 이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죽어도 저 집구석에는 발 안 들여 놓으시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는데 모시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집에 모시고 와 그간의 사정을 다 들어본 저는 속으로 딱 한 가지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아버님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래 계시면 나만 불편할 텐데 저희야 불편할 거 없지? 자기 엄마 밥이 최고인 줄 아는데 엄마 밥 얻어먹을 수 있고. 저는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하루빨리 댁에 돌아가시게 해야 했기에 두 분을 화해시키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시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혼자 계신 아버님 걱정을 해서 돌아가며 아버님 댁을 들락였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 각자 생활이 있으신 분들인데 언제까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 이장님께 수소문해서 아버님 댁을 보살펴드릴 얌전한 도우미 아주머니를 한 분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어머님이 다 준비해둔 육수에 다만 며느리인 제가 끓여드리는 국수도 안 잡수실 거라고 하는 양반인 우리 시아버님이 생전 보지도 못한 남의 집 여자가 조석으로 끓여낸 식사를 하실 리가 없지요. 이장님으로부터 우리 아버님이 식사를 잘 못하신다는 전가를 받은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은 다시 아버님 댁을 들락이시면서 보살펴드리는 한편 시어머니를 설득하기에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 옆에 어머니가 계셔야지. 아버지가 하루가 달리 꼬챙이같이 말라가신다고 하더구만요. 어머님, 아버님도 요즘 후회하시는 것 같으세요. 어머니가 옆에 안 계시니 힘이 하나도 없으시고 무엇보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신다고 합니다. 후회? 내가 네 아버지랑 60년 넘게 살아서 네 아버지는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해. 후회가 전라도라면 네 아버 후회는 경상도에 가 있을 거야. 엄마, 아버지 식사를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하신데 진짜 이쑤시개 같더라니까?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영감 탐구가 이쑤시개 모양으로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썩들 물러가. 제 남편은 그 말에 화를 내더군요. 아니, 죽는다는 말씀을 그리 막 하시는 법이 어딨어요? 엄마 정말 너무하시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면 엄마는 또 뭐가 그렇게 좋아요? 자식들과 어머님의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을 설득하려고 형제들이 우리 집에 모일 때마다 죽어나가는 건 저죠. 오실 때마다 밥 차려야지, 술상 봐야지, 정말 그것도 못할 노릇이더군요. 저희 시어머님은 형님들이 설득을 하실 때마다 벌통에 쏘인 듯한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셔서 이것들아, 너희들 나 억울하게 산 세월 보고도 그런 말이 입에 나와? 내가 그 영감 탐구와 이번 기회에 이혼 안 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져. 나 평생 억울하게 산 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 나이에도 남편 새순물 대령하며 산다는 거 알면 그 누가 믿을 거야? 그러나 결국 어머님이 가출하신 지 3주가 지나자 어머니 없이 사는 게 너무 불편하신 아버님이 전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정양진 여사,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우리 만나서 갈비집이나 가서 갈비나 좀 뜯으면서 이 긴 요한 대화 좀 합시다. 나는 당신이 이빨 안 해줘서 이빨도 다 엉망이고 갈비 못 먹어. 이 영감 탐구야. 어이구, 내가 그런 기막힌 세월을 살았어. 평생토록 뼈 빠지게 농사 지어주고 이빨 몽창 나간 것들. 이플랑이가 뭔가 남들은 남편이 이플랑 그것도 해줘서 이빨도 심어주더만 나는 환갑 넘어서부터 고기가 어떻게 생긴 줄도 몰라. 이 늙은이야.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모질게 혹은 한평생을 시어머님 자체에 대한 존중 없이 살았나 후회가 되신 시아버지는 오래도록 묵묵히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나 봐요. 치과에나 좀 데리고 다닐 걸 싶은 후회와 함께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시아버지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사랑하며 사신 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잊어버리고 덜렁대는 연상의 여자, 계산법도 흐릿한 연상의 여자를 평생 끼고 돌며 돌봐주며 사는 것도 그 시대 가부장적인 남성으로 사랑의 표현법 아니었을까 하고요. 시아버지는 무엇보다 아내 없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신 것 같아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반찬을 해놓고 빨래를 해놓고 청소를 해놓고 가도 효자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줄기차게 드나들며 기색을 살피고 비위를 맞추어 드려도 열효자보다 악처 하나가 낫다고 아내 없는 빈자리는 커가고 그래서 화해를 시도
아니, 다시는 전통찻집에 안 가겠다고 약조를 하시게 된 겁니다. 전화를 또 하신 거지요. 여보, 나야. 나 그 목소리 듣기도 싫은데. 자다가도 그 목소리 나올까봐 겁나는데 왜 자꾸 전화질이야? 여보, 내가 이제는 다시 전통찻집 집에 안 가리다. 그러니까 돌아와요. 나 혼자 자니까 무서워 죽겠어. 막 저기 대숲에서 처녀 귀신 산발을 하고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집에 창문으로 막 들여다보는 것 같고 밤에 잠을 못 잔다니까. 창문으로 뭐가 들여다본다고? 웃기지도 않아서. 왜? 그 찻집 옆에 내 불러서 같이 자면 되겠네. 그 값어치 쳐줄 때 들어와. 풀세게 나오지 말고. 그렇게 해서 시아버님은 앞으로 잔소리 안 한다. 대문을 활짝 열어두든 시장 가서 돈을 수천만 원 버리고 오든 잘못 계산하고 오든 일체 잔소리 안 한다. 그런 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시어머님을 시댁에 모셔드리고 온 날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분위기 좋은 와인바에 가서 와인도 한 잔 마셨습니다. 아, 그 자유라니요. 저는 절실히 깨달았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 모두 대단하시고 존경드린다고요. 시어머님은 당신 집으로 돌아가신 날 저녁에 어찌나 단잠을 주무셨는지 코까지 고시고 코 고는 소리가 천장을 들썩이게 할 정도였다고 시아버님이 그러십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당신 방 사시던 당신 방, 당신 이불, 아니면 깊은 잠 자는 것 같지 않고 객지 같지요. 아무리 자식집이라고 해도요. 그 후로 저희 시어머님께 좀 부드러워지신 것 같았습니다. 가서 봐도 한결 달라지신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우선 같은 말이라도 콧소리로 내지르는 듯한 말투부터 달라지셨으니까요. 무엇보다 식사 자리에서 아녀자들 술 절대 못 마시게 하시던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잔에다가 맥주까지 따라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영감 탕구가 따라주는 술을 다 마셔보다니. 두 분이 이제는 좀 달라진 인생을 사시려나 며느리들 입장에서도 보기가 아주 흐뭇하더군요. 무엇보다 밥 때마다 따신 밥 안 해드려도 되고 밥통에 있는 밥을 알아서 차려 드시게 된 것도 크나큰 변화였습니다. 끼니 때마다 바로 쌀을 씻어서 불려서 해드리던 따신 밥. 그것도 여자로서는 보통 일 아니잖아요? 드디어 우리 어머님 인생에 봄날은 온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개버릇 못 준다는 말 아시죠? 시아버님을 일러 개버릇이라고 하는 건 버릇없지만 딱 그 표현이 제대로인 걸 어쩝니까? 시어머님이 댁으로 돌아가신 후 한 열흘인가 지나서 5일장에 부부 나란히 시장에를 가신 거예요. 마침 무릎 때문에 정형외과도 가야 하고 차를 끌고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모시고 간 거지요. 그리고 틀니도 해주시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치과에도 가신 거예요. 치과까지 잘 들르시고 두 양주 두 분 다 좋아하시는 순두부집에를 가신 거예요. 매콤하게 끓인 순두부를 좋아하시는 시어머님과 시아버님, 막 식사를 하시려는데 찌개를 한 수저 드신 시아버님. 이건 뭔 놈의 찌개가 이렇게도 짜? 왜요? 뭐가 어떻기에? 간을 보신 시어머님은 뭐가 어떻다고 그래요? 아주 조금 짠 기미는 있지만 먹을만하니 그냥 드시구랴. 짜다면 짠 거지. 뭐가 이렇게 옆에 내가 말이 많아. 가서 간을 다시 와. 참네, 거기가 댁도 아니고 남의 식당에서 그게 뭐 하자는 말씀이신지. 시어머님이 멍하니 쳐다보시니까 당장 주방에 가서 간을 새로 해오라는 거예요. 시어머님 속으로 저 영감 저거 개버릇 누굴 줘 중얼거리시며 남의 식당에서 큰 소리 내봤자 남의 영업만 방해할 테니 우선은 져주고 집에 가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겠지요. 순두부가 든 탕기를 들고 직접 주방으로 가셔서 주방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간을 해오신 시어머님. 그거를 보신 옆 테이블 할머니 두 분이 아직도 저러고 쥐어 사는 여편네가 있네. 아이 아줌마, 왜 그러고 살우? 부부는 동격이란 말도 모르는감? 아니 지금 나이도 만만찮아 보이는데 평생을 그러고 살아왔다는 이야기 아니야. 어이구 참 불쌍하게도 사셨네. 불쌍하게 살았다는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시어머님 가슴을 찌른 거지요. 그날 집에 들어오셔서 자리에 들어 누우신 시어머님은 당신이 살아오신 일평생을 쭉 돌아보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생기신 겁니다.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한평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했는데
모르는 여편네 둘한테 불쌍하다는 소리나 듣고 그날 식당에서 국 간을 새로 하게 해서 시어머님이 전체적인 우울증이 생긴 줄도 모르시는 시아버님은 또 나름대로 속으로 섭섭해서 요즘 몸이 날로 쇠약해져가는 늙어가는 내가 귀찮아져서 저런가 싶어서 배우자에게 섭섭하게 되신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옥신각신 싸우며 살았지만 부부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의리랄까? 그런 거에 틈이 벌어진 적이 없는 부부는 어느 사이 정서적인 이혼이랄까 정서적인 별거랄까 그런 상태까지 가신 겁니다. 서로에게 정이 떨어져 간다고 해야 할까요? 급기야는 각방을 쓰게 되셨어요. 시어머님이 이불과 베개를 따로 챙겨들고 당신 코 고는 소리 막내 집에 가 있을 때 한동안 안 듣고 자다가 다시 들으려니 괴로워서 하신 거예요. 시어머님이 각방을 쓰자고 딴 방으로 가자 더욱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시아버님은 아예 입을 닫게 되셨고요. 시어머님은 혼자서 방을 쓰게 된 날 이불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시며 이 생각 저 생각 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는 진짜로 여기서 갈라서고 앞으로 1년을 더 살든 2년을 더 살든 내 마음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완전히 혼자서 세간 하늘을 나는 것처럼 살아봐야겠다. 내 일평생은 저 영감국을 짜내 싱겁내하는 그 국을 간 맞추며 산 인생뿐이 더 되겠는가?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혼할 국리를 건수를 만들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신 시아버지 수레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나무 삭정이를 주우러 나가시는 거지요. 정말 그 뒷꼭지가 궁상스럽게 수레 끌고 나무 주우러 나가는 그 뒷꼭지가 너무 보기 싫으셔서 내가 오늘 저녁에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말리라 다짐을 하셨습니다. 나가신 지 한두어 시간도 안 되었는데 동네 이장이 막 집으로 쫓아 들어오시면서 시어머님을 찾으셨다고 해요. 치관이 할머니, 큰일 나슈. 치관이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멍하니 봤더니 119 구급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생난리가 난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려 자식들에게 전화도 못했기에 이장한테 부탁해서 자식 5명에게 전화를 돌리신 겁니다. 저도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그 읍에서 더 나와 제일 큰 병원, 대형 병원에 남편과 달려갔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형제 5과 배우자들은 모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폐암 말기시라는 걸. 시아버님이 함구를 명령하셔서 시어머님만 모르시겠고 작년에 시어머님 동네 부녀회에 따라서 노인들에게 효도 관광을 2박 3일로 통영에 다니러 가셨을 때 안 가신 시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입원을 하신 거예요. 병원 담당 의도 연세도 많으시고 항암 치료를 권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시더군요. 이미 4기니 이제부터라도 하고 싶으신 거, 잡숫고 싶으신 거, 그리고 못 다녀본 여행지 실컷 다니시며 남은 인생을 즐기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은 그때 결심을 하신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할 일을 정하신 거예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공과금 하나도 처리 못하는 늙은 연상의 여편네를 교육시키고 떠나야겠다고요.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다 해놓고 떠나야겠다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안달을 하신 거고 일평생 더불어 살아오시며 시어머니를 쥐잡듯 잡던 것보다 더 쥐잡듯 하시며 잔소리로 나날을 보내며 사신 거예요. 시어머님 걱정이 되어서요. 무엇보다 시어머님이 마당에 아궁이 걸쳐두고 음식하시는 걸 즐기시는 분이었거든요. 가스렌지 사용하기 전에 젊은 시절 평생토록 들인 습관대로 불 떼서 음식하시는 거요. 그래서 아버님, 당신 떠나시고 난 후 어머니 혼자 삭정이도 못 주실 테니 남은 평생 사용하실 수 있을 양의 삭정이를 주워다가 광에 쌓아두신 겁니다. 어차피 항암도 못할 거 시어머님께 비밀로 하기로 우리 모두는 아버님 뜻에 따르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여행에서 들어오기 전에 얼른 퇴원을 하신 거고 깜짝같이 다 모르게 진행한 겁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운전하는 남편 뒤통수에다 대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던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엄니는 나 없으면 은행에 가서 표 뽑는 것도 몰라. 어쩌면 좋디야. 나 죽는 것은 하나도 안쓰럽다. 그런데 네 엄니를 어쩔 것이오? 니들이 효자라서 옆에 와서 지켜줄 것이냐? 어쩔 것이냐? 아버님의 인생, 진짜 마지막 날들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담당 의사는 아버님 귀에다 대고
이제 정리하실 것은 대충 다 하셨죠, 어르신? 이라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 장난기 어린 얼굴로 담당 의를 보시면서 다 했지야. 그런데 어떻게 말이유? 다 늙어 빠진 여편네를 같이 데리고 갈 방법은 없건남?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시간, 셋째 형님이 어머님께 실상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어머님은 다리를 뻗고 등은 벽장 문에 대고 먼 천장을 응시하시고는 넋이 빠져 계시더랍니다. 한참을 넋 놓고 계시더니 넋이 나간 눈으로 문득 셋째 형님을 바라보시고는 물으시더래요. 나는 이제 어째 살아?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지 큰일 났네. 시아버님이 집으로 돌아오시고 우리는 두 분이서 마지막 날들 함께 하시라고 물러 나왔습니다. 두 분이 원하셨어요. 둘이서만 지내고 싶다고요. 때는 가을의 중반이었고 집 마당에서 보이는 산이 이제는 빨주노초 파란보에 온갖 빛깔의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60년도 더 전에 새색시 새신랑 시절로 돌아간 두 분은 꽁냥꽁냥 다정하게, 그때는 시열은 무서워서 안 해본 온갖 것을 다 해보시는 거지요. 설이 내린 마당에 낙엽 떨어진 거 두 분이서 나란히 비질을 하시면서 서로의 머리에 낙엽 뿌리는 장난도 하시고, 뒷산에 가서 밤도 주워다가 아궁이에서 구워 잡수시고, 고구마도 구워 잡수시고 신혼같이 즐기신 겁니다. 낮에 햇살이 툇마루 가득 퍼질 때는 그곳에 앉아 시어머님은 바느질을 하시고, 몸이 거의 다 쇠하신 시아버지는 베개를 베고 누워 계시고 평생 해보지 못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시아버지는 점점 기력이 떨어지시고 이제는 말씀도 겨우겨우 하실 지경까지 가셨을 때 시어머님이 저희 형제들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하나둘씩 모여라. 가실 때가 된 것 같다. 그날 오후 시아버지가 가물가물 졸리시면서 그러시더래요. 임자, 여보, 왜 있자녀? 우리 아버지가 돌팔이 도사에게 들은 말 기억나? 내가 명이 짧으니까 명줄 잡아야 한다고 나이 많은 여자랑 혼사시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요. 근데 왜요? 그 돌팔이 도사가 돌팔이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명줄이 짧은 거는 확실하자니요. 5살 많은 당신을 두고 죽으니께. 그 다음날 저녁 5 형제들이 모두 도착하고 우리 모두가 지켜보는 순간에 시아버님은 운명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머리맡에 앉아 계셨고요. 지금 우리 시어머님은 혼자서 그곳에 사십니다. 거기가 워낙에 겨울이 추운 곳이라 산이 바로 옆이라서 더 춥거든요. 안 그래도 겨울이면 두 분이 5 자식 집에 돌아가며 지내셨는데 올해는 시어머님이 굳이 고집을 부리시네요. 거기서 혼자 지내시겠다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영감 탐구가 쌓아둔 삭정이 다 쓰고 가야 자니요. 나는 요즘에 뒷채방에서 잔다. 그 삭정이 다 쓰고 가려고. 부부간의 사랑이 존재한다면 우리 시부모님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시아버님의 찻집 외출이요. 아마도 얼마 남지 않은 생 잠깐이라도 설레임 느껴보고 싶으셔서 가지 않으셨나 그런 기분 조금은 알 것 같아서 더욱 쓸쓸해집니다. 날이 너무 춥네요. 여러분 부부간에 따스한 대화하시며 지내는 겨울밤 되시길 바랍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